자, 상무론 이어서 로텔담 규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부르크 규칙이 명백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로텔담 규칙이 이제 태동이 되는데 운송인 선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도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CMI하고 운시트랄이 주도가 되어서 새로운 국제운송 법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안이 만들어지고 2009년에 서명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로텔담 규칙이 탄생을 했는데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수령지와 인도지.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물론 적재항과 양하항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령지와 인도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 로텔담 규칙은 오로지 해상 운송만을 위한 국제 규칙은 아니고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 계약에 적용할 목적으로 적용 범위를 수령지와 인도지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 운송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해상 운송만을 전제로 한 국제 규칙들이 다 포트 투 포트 어느 항구에서부터 어느 항구까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수령지부터 인도지라는 개념을 넣어서 로텔담 규칙은 도어 투 도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지에다가 화물을 운송하고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화물을 주의 깊게 관리를 하고 운송을 하고 보관을 하고 선적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상 구간 이런 거 표현 없이 관계없이 전체의 운송 기간에 화물의 관리 기간 보관 기간 동안 걸쳐서 화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가망 능력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항해 중 선박의 가망 능력 확보, 선원 장비 운송용품을 갖추고 유지, 그리고 선박의 선창이나 모든 어떤 기관의 확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의무기간 및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의 가망 능력에 대한 주의 의무로서 지속적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박의 가망 능력에 대해서 운송인이 지속적인 의무로서 운송기간 전체 전 구간에 대해서 가망 능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요게 그 함부르크 규칙하고 좀 다른 게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입증이 그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는 추정 과실 책임주의였기 때문에 운송인이 내가 문제 없었다라는 거, 내가 최선 다했다는 걸 입증했었어야 되는데 이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처럼 송화인이 쉽게 말해서 그 운송인의 주의 의무에 대한 문제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율을 다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운송인과 하주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조정을 다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가실 책임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가실 책임 원칙으로 돌아갔는데 원칙적으로 이 어떤 멸실 손상 그리고 인도 지연은 함부르크 규칙처럼 똑같이 들어가요. 로텔담 규칙도 인도 지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누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청구자, 클레이먼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했다. 저 사람이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이 운송인의 책임기간 중에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주로 그럼 청구자가 누가 되겠어요? 하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입증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자, 로텔담 규칙은 항해 가실 면책 있죠. 항해 가실 면책이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하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죠. 제가 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조항들이 들어갔는지, 그 조항의 컨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13가지 면책 조항으로 구성을 해서 면책 카탈로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선박이 아니라 하물의 뭐 고유하자라든지 하주의 불법 행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항해 가실 면책은 사실 앞에서도 제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장, 선원, 도선사가 배 관리하고 배 운전하니까 운송인은 책임 안 져.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완전히 삭제했고 로텔담 규칙으로 오면서 다른 면책 카탈로그는 살렸지만 이 항해 가실 면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지를 합니다. 운송인의 책임의 일반적인 원칙, 운송인이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텔담 규칙에 있어서도 하재가 면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하재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게 손실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운송인 면책이 됩니다. 근데 하재로 인한 면책은 구간을 정했어요. 해상 구간에서만 난 하재에 대해서 배니까. 근데 육상 운송 연구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배가 배 안에서 배에 불이 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죠. 배는 한정된 공간이고 다다닥 붙어 있고 바람 불고 뭐 피할 곳도 없고 배 안으로 물을 뿌리면 배가 잠기니까 그렇게 못하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배에서 불이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재로 인한 면책의 운송인의 면책은 해상 구간에만 본선을 타고 있는 해상 구간에만 한정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육상 운송 구간에는 하재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 봤던 거를 로텔담 규칙으로 넘어와서는 뭔가 이걸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면책과 관련해서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해서 좀 더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송화인하고 수화인이 자기가 직접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운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죠. 그 프로세스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인도 지연과 관련해서도 인도 지연이 만약에 운송인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인도 지연에 대해서 이제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로텔담하고 함부르크는 인도 지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그 인도가 늦게 된 이유가 운송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운송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가실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클레이먼트가 일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조금 이쪽이 양보하고 요거는 이쪽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포장당 책임 제한액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로텔담 규칙에서는 포장 단위당 원 패키지 원 유닛당 875 SDR 그리고 킬로그램당 3 SDR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보다 높죠. 그리고 범위도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컨테이너 조항이 있었던 것처럼 함부르크 로텔담 규칙에서는 이 적용 범위를 팔레트 그리고 차량의 운반한 물품까지 범위를 그러니까 뭐 탑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까지 그 범위를 확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있고 운송 용구 있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소포장 단위도 유닛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레트 뭐 아니면 차량 탑차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범위를 확대를 했고 인도 지연은 똑같이 함부르크 규칙과 동일하게 운임의 2.5배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도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관련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컨테이너를 통해서 해상 운송이 바뀌고 해상 운송에 얼마나 혁명적 변화를 겪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국제 운송론, 국제 물류론 뭐 이런 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수업을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무론 시간에는 뭐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딱딱딱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세부적인 수업 내용들은 물류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장점은 여기 17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합니다. 튼튼하잖아요. 컨테이너 혹시 주변에 가다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어디 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때려보면 손이 아파요. 왜? 철로 만들었어. 그쵸? 예, 그래서 웬만한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으로부터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냐면 얘 자체가 일종의 포장이죠. 그리고 보관 장소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소량 화물을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 옮겼어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여러 화물을 집어넣고 거기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죠. 보험료, 예를 들어서 가판 적재 화물이나 이런 거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보험에서. 근데 얘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얘 스스로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판적 화물로 인정되지 않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판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래 선박 위에 화물이 가판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풍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화물이 실려 나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컨테이너 자체가 뭐예요? 창고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에 그 가판 위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컨테이너들은 그건 가판적이 아닙니다. 가판적이 아닌 걸로 봐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선이나 컨테이너 야드에 이렇게 그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보면 규격이 일정하죠. 색깔은 좀 다양하지. 색깔은 그 형형색색의 그 컨테이너 선사들의 로고나 이런 것들로 적혀 있어가지고 아주 색다른 다양한 모습의 그 컨테이너를 볼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 사이즈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큰 틀에서 그 안에서 뭐 하이 큐브도 있고 뭐 하긴 한데 그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운송론, 물류론에서 들으세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피트 컨테이너하고 40피트 컨테이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는 컨테이너 중에 길쭉한 거 있죠.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는 것 중에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밖에 사이즈가 없어요, 컨테이너는. 그리고 짧은 게 20피트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깊이라고 해야 되나?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20피트고 긴 거는 40피트예요. 그러면 20피트 두 개 갖다 붙이면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컨테이너로 블럭 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뭐 겉보기에는 형형색색의 색깔로 선사들 뭐 예를 들어 머스크니 뭐 MSC니 뭐 코스코니 뭐 에버그린이니 HMM이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똑같은 사이즈고 이 길이는 20피트, 40피트로 나눠져 있어서 20피트 두 개를 붙이면 40피트가 되는데 이 가로 세로 높이 있죠. 이거는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니까 블럭 쌓기가 된다는 거죠. 레고 블럭 쌓듯이 딱딱딱딱딱딱 규격화돼서 사이즈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가 똑같은 사이즈를 쓰고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한 선박, 차량, 기차 뭘로 하면 돼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되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되죠.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뭐 항구의 여러 가지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스트레들 캐리어나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캐리어 이렇게 옮기는 거나 아니면 트랜스테이너나 이렇게 무슨 그 컨테이너 야드를 오고 가는 뭐 기중기 같은 거, 리치 스태커나 뭐 이런 거 있죠. 컨테이너 들어 올리는 그런 장비들이나 다 뭐예요? 컨테이너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컨테이너에 하역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항에서 쓰이는 컨테이너 하역 장비, 일본 고베에서 쓰이는 컨테이너 항구의 하역 장비, 중국 상해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하역 장비 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왜? 컨테이너가 똑같은 사이즈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 이 컨테이너 사이즈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도 컨테이너 사이즈가 똑같고, 중국에 가서도 컨테이너 사이즈가 똑같고, 유럽에 가서도 컨테이너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모든 운송 장비, 운송 용구, 하역 장비 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하나 출발합니다. 컨테이너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운송 용구나 하역 장비가 사이즈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갔는데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미국의 컨테이너 사이즈는 지금 한국에서 쓰는 컨테이너 사이즈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테이너 문 열어야 되죠. 컨테이너 옮겨 실어야 되죠.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 다시 다른 컨테이너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의 컨테이너가 똑같은 사이즈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냥 육상 운송하고 배에 실어서 운반을 한 다음에 LA 롱비치나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착을 해서 하역 장비 이용해서 컨테이너 내리고 미국 국내에서 뭐 철도나 뭐 트럭이나 이런 걸로 컨테이너 옮기는데 컨테이너 안 열어도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 통째로 그냥 계속 운송 용구만 옮겨가면 돼요. 하역 장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컨테이너는 뭘 할 수 있다? 문전간 운송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딱 문 닫고 봉인에 실 딱 잠근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시키면 출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열어보지 않고 쭉 연결되는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컨테이너 규격에 그 적용이 안 되는 딱 한 가지 운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철도, 도로, 해상 운송은 똑같은 컨테이너로 지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길 가다가 마주치는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국제 운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공 운송은 달라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저 컨테이너가 비행기에 들어가기엔 너무 커 보이잖아요. 너무 뭔가 좀 무거워 보이잖아.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는 그런 철로 만든 재질로 안 만들고 조금 더 가벼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배는 블럭 쌓기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컨테이너를 딱딱딱딱딱딱딱 그 왜 테트리스 게임에 보면 네모난 거 길쭉한 거 네 칸짜리 그 길쭉한 거랑 두 칸짜리 짧은 거 그거밖에 없는 테트리스 게임이에요. 이 테트리스 게임이 얼마나 쉬워?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테트리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모양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선박을 실을 때 컨테이너를 테트리스 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컨테이너는 두 가지 사이즈밖에 없으니까 테트리스가 쉽지. 근데 이 컨테이너마다 무게가 달라서 문제야. 그래서 어느 배에 어느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게를 고려해서 테트리스 게임, 벽돌 쌓기 게임을 하니까 이게 조금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배에 이 네모난 거 블럭 쌓기. 근데 비행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비행기 동체를 여러분들 혹시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 좋아하면 비행기 모형을 사봐요. 비행기 동체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동그란 모형에다가 네모난 걸 꼽는다라고 생각하면 데드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죽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는 동그란 거를 잘라서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컨테이너랑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가 뭐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고 규격이 안 맞고 통일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로 운송하던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하려면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그 네모난 이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차 하차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해상 운송, 도로 운송, 철도 운송은 동일한 컨테이너를 쓰면 되는데, 항공 운송만 항공 운송 컨테이너를 사용하니까 이 항공 운송하고 도로, 철도, 해상 운송하고 운송의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물을 옮겨서 상차 하차하는 작업. 쉽게 말하면 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슈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국제 운송의 어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행기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박의 모양을 동그랗게 비행기 모양처럼 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도전해보세요.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죠. 다른 방식으로 물류 프로세스의 노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자, 그러면 좀 여담이 좀 길었고 여기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부산의 북항이나 신항만, 부산 신항의 어떤 그런 항구들이 있는 곳에 개념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배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배는 바퀴가 달려 있지 않아요. 자동차는 전진과 후진과 좌회전과 우회전이 쉬운데 배는 그냥 어 내가 공대 교수가 아니라서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고 이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죠. 도로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뭐의 힘으로 가요? 배 뒤에 스크루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뒤로 가는 추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앞으로 가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뭐 그런 배들이, 아주 작은 배들은 있는데, 일단 큰 대형 선박들은 이걸 스크루를 거꾸로 돌리는 거는 엄청난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좌회전을 한다는 거는,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면 앞에 그게 이제 전륜차든 후륜차든 뭐 사륜차든 이렇게 타이어가 돌잖아요.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하죠. 근데 선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아니잖아. 도로가 아닌데 바퀴도 없잖아. 그냥 물 위에 떠 있잖아. 스크루가 돌고 있어. 뒤에서 스크루가 돌고 있는데 그냥 방향타만 옮겨. 그러면 방향타를 옮기면 서서히 돌죠. 도는 이 방식이 자동차처럼 급회전 안 됩니다. 자, 자동차가 옆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면 되죠. 핸들 돌려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들이 그 항구의 접안에 있는 모습 보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나요? 스크루는 뒤에 달려있거든. 이렇게만 가는 힘이거든. 이렇게만 가는 힘을 가진 배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은 자기 힘으로 정박을 못해요. 그걸 도와주는 부선들이나 달라붙어서 배를 밀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배의 접안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도선사입니다. 파일럿. 그렇게 해서 배가 접안되는 그 위치를 berth, 안벽이라고 하고, 그 안벽 너머에 여러분들이 그 항구에 가면 압도적인 사이즈의 크기로 보여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겐츄리 크레인이 있는 겁니다. 겐츄리 크레인이 있고, 거기에, 그 적양장이라고 하는 에이프런, 그러니까 배가 와서 접안을 하는데 그 바다와 육지가 그 만나는 그 지점 있죠. 그거를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배가 닿는 부분을 berth, 배 주차 슬롯이지. 거기를 berth라고 하고, 겐츄리 크레인이 있고, 그 겐츄리 크레인 뒤로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공간 있죠. 거기를 마셔링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쪽에 컨테이너 야드가 있고,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야적되어 있죠. 항만 주변에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고, 거기를 오고 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 맞춰서 야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가지고 이 트럭으로 옮겨서 이 트랙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겐츄리 크레인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비도 있고, 스트래들 캐리어는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돼서 들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무슨 인형 뽑기 하는 그 집게처럼 해가지고 들어서 옮기는 뭐 리치 스태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운반을 해서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선박에 선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뒤로 가면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CFS라고 되어 있는데,
이 CFS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컨테이너 하나가 20피트고 40피트고 뭐 어쨌든 컨테이너가 커요. 여러분들 뭐 오메가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수출하는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있겠죠, 충분히. FCL, LCL.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FCL이라고 하는 거는 풀 컨테이너 로드란 뜻입니다. 풀 컨테이너 로드. 컨테이너 하나를 하주 한 명이 다 채우는 그런 경우를 FCL이라고 하고요. LCL은 레스 컨테이너 로드입니다. 나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출하는 화물이 뭐 컨테이너 하나 다 못 채워. 뭐 박스 한 두 개, 세 개? 그러면 나머지 빈 공간을 컨테이너에 빈 공간 채로 가면 그만큼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컨테이너 하나 다 안 세울 거니까 요 세 상자 정도만 운송을 해줘.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비워둔 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운송인이 목적지가 같고 같이 컨테이너에서 내려질 다른 하주의 화물을 찾아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같이 넣어둡니다. 그거를 혼재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재 작업을 하는 곳을 CFS, 컨테이너 조작장 내지는 화물 집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CFS가 저기 용당 캠퍼스 지나서 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해서는 LCL, 레스 컨테이너 로드를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조작장으로 가고 풀 컨테이너 로드를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야드로 직접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운송 방식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의 하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고 목적지에 그 컨테이너 하나를 그냥 수화인이 하나 찾아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FCL이고 여기서도 FCL이에요. 그러면 이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로 안 가고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운송의 그 컨테이너 운송의 그 어떤 카테고리를 나눌 때 CY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보내는 사람 FCL 컨테이너, 받는 사람도 FCL 컨테이너. 화물이 CFS 안 들리고 이쪽에도 CFS 안 들리고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들어와 가지고 운송해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빼가는 이런 경우를 CY라고 합니다. 그러면 CFS는 뭐냐? 보내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세 명이야.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수화인의 화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CY로 바로 들어가. 근데 목적항에 도착해서 수입국에 도착해서는 CY에서 컨테이너가 바로 빼줄 수 없죠. 왜냐면 한 컨테이너 안에 세 명의 물건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입항에 도착해서 수입항의 CFS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디베닝을 해줘요. 이걸 나눠줘요. 디스트리뷰션을 해줘요. 나눠줘요. 그래서 각각의 수화인 A, B, C한테 각자 화물을 나눠주는. 그러면 이런 방식을 CFS라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CY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CFS로 들어간다.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잘 없긴 한데 어쨌든 CFS, CY. 그러면 CFS는 뭘까요? 이게 진짜 LCL 컨테이너의 운용이죠. 여러 하주의 함을 모아가지고 목적지 같은 컨테이너 하나에 때려넣고 가서 각자 분배, 각자 갈 길 가는. 그래서 택시 합승하듯이 요새 택시 합승을 잘 안 시킵니다만 어쨌든 컨테이너 합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송을 하는 것이 CFS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운송 보겠습니다. 항공운송은 해상운송하고 좀 다르죠. 이제 뭐 오늘날에는 항공운송의 비중도 많이 커지고 부산도 이제 항만으로서 더 그 어떤 도시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항공운송과 관련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고 물론 항공운송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장점 빠릅니다. 해상운송에 비해서 빠르고 그리고 정시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언제 출발한다는 게 날짜로 나오죠.
도착하는 것도 날짜로 나옵니다만 비행기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그만큼 정시성, 신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 빈도가 해상 사고 빈도보다 훨씬 낮아요. 물론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사람은 다 죽고 화물도 전손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어,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따져봐요. 그냥 이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라서 무조건 다 비싸고 배라서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이게 운임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도 좀 있고 국제 운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뭐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포장비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해상 운임 배로 옮기는 게 예, 그 어떻게 보면 쌀 수는 있어요. 비행기 티켓 값이 비쌀 수 있어. 근데 비행기는 바로 가면 하루 만에 가잖아. 근데 배는 이게 한 14일 뭐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 하역 작업해야 되고 뭐 컨테이너 뭐 이거 저기 뭐 해야 되고 이 부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해상 운송.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게 더 싸다라고 말 못하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 해상 운임도 막 변동폭이 심하니까 어떨 때는 이거는 주판을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 근데 단순하게 비행기니까 비행기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어디를 목적지로 운송하느냐에 따라서도 운임이 해상 운송이 더 비싸냐, 항공 운송이 더 비싸냐. 이거 실제로 물류 기업들이나 물류를 해야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게 더 타당한 방식인지 계산을 합니다. 배로 보낼 것인지, 비행기로 보낼 것인지. 자, 그리고 카고기는 주로 밤에 뜹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을 만든 이유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을 만들겠다. 물론 여행하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출발하고 새벽 2시에 도착하고 힘들죠. 그런 목적으로 여행객들을 위해서 공항을 24시간 개항시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밤에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가나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비행기가 끊임없이 내리고 뜹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대다수는 항공 화물기, 카고기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를 이제 지금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으니, 가덕도에서 공항을 만들어서 24시간 공항을 운영을 해서, 에어카고를, 부산에서도 운영을 하겠다. 문제는 그걸 그렇게 24시간 공항을 돌릴 만큼 부산 지역에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가덕도 신공항 뭐을 만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약간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아파트 저거 미분양되면 어쩌지 걱정하는 사람한테 아파트 지어 놓으면 아파트를 너무 잘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몰려올 거다라는 그런 계산인데, 항공 화물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항공 화물의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99%? 99%좀 너무 심했나? 한 95%까지 할게요. 어쨌든 저도 통계 데이터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 데이터라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저도 물어봐야 되는데 인천공항 쪽에 그 물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여러분들 DHL이나 페덱스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그 해외 특송 뭐 그런 거 있죠. 항공화물. 아니면 기업 단위에서 뭐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나 이런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거 수출을 할 때 그 에어카고 있죠. 그런 것들의 거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다 수도권에 있죠. SK 하이닉스 이천에 있고 삼성전자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런 데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인천공항 가기 편해서.
자, 그리고 뭐 계절 영향이 없죠. 선박은 태풍, 뭐 여름 이슈 있습니다. 여름에 온도 이슈도 있고 태풍, 풍랑이나 뭐 계절에 따른 날씨 이슈가 좀 있죠. 비행기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이 사용되는 서류가 에어웨이 빌이라는 서류입니다. 에어웨이 빌이라는 서류가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에어웨이 빌의 수리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UCP 600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에어웨이 빌은 선화증권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의 수령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긴 맞으나 26번 슬라이드에 그 항공운송 화물장 AWB, 에어웨이 빌의 기능이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권리증권성이 없죠. 그래서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인데 에어웨이 빌은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에어웨이 빌은 권리증권이 아니어서 그런 어떤 사용과 유통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뭐 14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고 하는데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비행기 뜨면 그 다음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웨이 빌로 보내는 화물을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유통을 한다거나 양도를 한다거나 그게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 그래서 비유통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권리증권을 통해서 뭐 상징적 인도를 한다느니 뭐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항공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그리고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뭐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소량의 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이 사용이 되는데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의 어떤 리드 타임이나 주기, 서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 운송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공회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 수출입을 하는 하주로부터 바로 뭐 운송 의뢰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워더를 다 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화증권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에어웨이 빌도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마스터 에어웨이 빌이 있고 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송하인이 직접적으로 뭘 항공회사 컨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여기 이 송하인이 뭐 정도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로 할 거면. 대부분의 수출업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하인 AB가 직접 운송 포워더들한테 얘기를 해서 에어카고만 이거 하는 에어카고 포워더들이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 주선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어웨이 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에어웨이 빌이 사용되는 그 방식에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송하인이 있죠. 항공운송인이 있습니다. 에어웨이 빌은 다 원본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원본이 3통이 있고 나머지 4번부터는 카피본이에요. 그래서 원본 3통이 중요한데 자, 제1원본, 제2원본, 제3원본이 있어요. 제1원본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운송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운송인용이에요. 자, 두 번째 원본은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수하인용이에요. 이거는 화물하고 같이 가요. 자, 그리고 제3 원본이 있는데 이게 파란색이 있어요. 요거는 송하인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요즘도 편의점 택배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택배 송장 중에 이렇게 깜지로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 깜지가 3장으로 돼 있거든. 보통은 제일 위에다가 종이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을 딱 뜯죠. 그래서 누가 가져가요? 택배 붙인 사람이 가져가죠. 그러면 택배를 붙여지죠. 그러면 그 송장에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적었어요. 깜지가 돼 있어서 3장으로 돼 있으면 제일 위에 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송화인용 에어웨이 빌이죠. 그거 가져가요. 그러면 2장이 붙어 있죠. 택배가 갑니다.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2번째 장을 떼가요. 난 보냈거든. 그러면 요 그 2번째 떼가는 종이 뭐예요? 운송인용이죠. 운송인용.
그러면 택배 상자에 붙여진 채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수화인한테 택배 받는 사람한테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게 수화인용이에요. 요새는 우리가 다 택배를 쿠팡 총알 배송 이것만 이용해줘. 그거는 쿠팡은 다 규격화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바코드 찍혀 있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 있죠. 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제가 말한 그 깜지로 돼가지고 3장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쓰면 한 장 뜯고 한 장 뜯고 하는 그 송장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총알 배송 때문에 그 택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AOA 빌은 원본 3통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는 하물하고 같이 가고 하나는 송하인이 갔고 하나는 운송인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여기서 운송인은 운송인 갖고 있으면 되잖아. 송하인은 어차피 뭐 유통할 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수하인은 가져갈 거 가져가면 되잖아. 이 사람이 문제죠. 송하인. 이 사람이 수출자잖아.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돈 받아야 되잖아. 신용장을 이용을 하든 뭘 하든 뭐 주심을 하든 어쩌고 저쩌고 하든 돈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돈 받으려면 은행에 서류 내야 되죠. 그러면 신용장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AOAB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뭐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AOA 빌 중에서 뭐 송하인용을 달라고 해요. UCP 600 규정이. 그 UCP 600의 에어웨이 빌 수리 규정에서 송하인용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UCP 600의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수리 요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업에 배울 수 있냐? 국제 무역대금 결제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에어웨이 빌 항공화물 운송장 수리 요건을 공부할 때 지금 저한테 들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송하인용 원본을 요구하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5번 슬라이드에서 있는 것처럼 에어웨이 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웨이 빌은 물품의 수령증이자 운송의 계약의 증거이지만 뭐가 아니다? 권리증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송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청구서로도 쓰일 수 있고 뭐 통관을 위한 자료도 쓰일 수 있고 운송 서류의 기본적인 역할로서의 기능은 똑같으나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을 전제하는 그러한 서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죠. 네, 이제 육상 운송 좀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